창신동 봉제골목 막다른 길. 거기서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죠. 아직도 그날이 생생해요. 1998년 동대문 시장에서 밀린 공삭슬 받으러 갔다가 빈 주머니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IMF 이후 중국산 옷들이 물밀듯 들어오면서 봉제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죠. 저는 달랑 재단 가위 한 자루만 손에 쥔 채 그 흐름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정선 씨, 얼굴이 말이 아니네. 딸애 잃고 그래도 살아야지. 동네 약국 아저씨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살아야 한다고요. 뭘 보고 사나요? 누굴 위해 사나요? 그 순간 문득 서울에 처음 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지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19 시골 고향에서 서울역에 내린 1979년.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가 온 나라를 뒤덮던 때였습니다. 정선아, 서울 가서 뭐 하려고? 떠나기 전날 큰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딸려는 시집이나 잘 가면 그만이지. 뭔 돈을 벌겠다고. 그것도 남의 집 귀신될 팔자에.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밝혔습니다. 딸은 쓸모없다는 그 말이요. 그래도 저는 독하게 마음먹었죠. 돈 벌어서 동생들 학교도 보내고 부모님 농사일도 도울 거라고. 서울 생활은 고단했습니다. 통금 시간 아슬아슬하게 새벽 버스에 실려 일터로 갔다가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나날들이었죠. 야간 통행 금지가 있어서 밤 10시가 넘으면 귀가증을 보여야 했어요. 10평 남짓한 공장에 재봉틀 열대 대가 빽빽이 들어찬 곳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야, 이거 내일까지 다 해야 돼. 밤새워서라도 끝내. 공장장 말 한마디에 뜬 눈으로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린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도 손수건으로 둘둘 말아 다시 일했어요. 그때 받던 월급이 한 5만 원 됐나? 보통 동네 목욕탕 한 번 가는데 300건 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일하던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 제 남편, 김수현 씨였어요. 저기요? 이거 좀 같이 들어주실래요? 저 혼자선 도저히 못 들겠어요. 원단 뭉치를 같이 나르다 시작된 인연이었죠. 그는 공장 주임이었고 저보다 5살 많았습니다. 담배 냄새 풀풀 나는 사람, 손에 굳은 살 박인 사람, 말수 적은 사람, 그런데 웃을 땐 햇살처럼 환했어요. 우리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정이 들었고 1983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부터 동대문 시장은 정말 활기찼어요. 88올림픽 특수로 봉제 공장들은 주문이 밀려 야간 작업이 일상이었죠. 변변한 혼수도 없이 시작했지만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살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복도 잠시, 결혼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쓴소리를 하셨죠. 아들을 낳아야 대가 이어지는 건데? 뭐 하는 게야? 이러다 우리 수연이 바람나면 어쩔래 딸이라도 낳아봐. 딸이 뭐가 그리 어렵다고 못 낳아? 병원을 찾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만 했어요. 민간요법도 다 써봤죠. 쑥뜸 뜨고 한약 다려 마시고 산에 가서 기도도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번의 유산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어요. 그 돈을 모으려고 남편은 야간 작업까지 했고 저는 옆 공장 일감까지 몰래 받아와 밤늦도록 일했어요. 혹독한 주사 치료와 약물, 그 모든 통증을 견디며 세 번째 시도 끝에 기적처럼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1993년 여름. 드디어 우리 딸 새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름밤의 새별처럼 반짝이는 아이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었죠. 새별이는 정말 잘 웃는 아이였어요. 자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구름 한 조각을 제품에 안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은 자기 가게를 열 꿈을 꾸며 밤낮으로 일했고 저는 아이를 키우며 틈틈이 일감을 받아왔죠. 새별이는 벌써 말도 곧잘하고 아장아장 걷기도 잘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1997년 겨울이었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날, 새별이는 자기가 제일 아끼는 꽃무늬 고무신을 신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이거 신을래 예쁜 꽃신 신고 갈 거야. 당연히 말렸죠. 눈 오는 날에 미끄러운 고무신은 위험했으니까요. 새별아, 오늘은 안 돼. 눈이 이렇게 많이 왔는데 운동화 신자. 응, 싫어. 싫어 꽃신 신을 거야. 새별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떼를 쓰며 울었습니다. 금방 다녀올 거고 제 손을 꼭 잡고 있을 테니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새별이는 그 꽃무늬 고무신을 신고 동네 슈퍼에 가는 저를 따라 나섰다가 그만 골목길 빙판에서 제 손을 놓고 뛰어가다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새별아, 새별아.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칼로 새긴 듯 선명합니다. 하얀 눈 위에 번진 붉은 꽃잎 같은 핏자국,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던 작은 모. 119 구급차가 올 때까지 미친 듯이 아이 입에 숨을 불어넣던 내 입술의 감촉, 그리고 병원에서 들었던 이미 늦었습니다. 라는 의사의 차가운 한마디. 내가 그 고무신을 신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후회했습니다. 내 잘못이었어요.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한 내 잘못. 위험한 신발을 신게 한 내 잘못. 그 작은 손을 더 꽉 잡고 있지 못한 내 잘못. 새별이는 그렇게 5살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새별이가 신던 그 꽃무늬 고무신 한 짝을 참아버리지 못하고 밤마다 품에 끌어안고 잠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 고무신의 얼굴을 묻고 밤새도록 울기도 했어요. 남편도 그날 이후로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저 몰래 숨죽여 울던 남편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서로를 겨우겨우 위로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지만 곧 IMF가 터지고 봉제업이 몰락하면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중국산 저가 옷들이 시장을 점령했고 동대문 도매상들은 외상값도 제때 치르지 않았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동대문에서 밀린 공삭을 받지 못하고 터덜터덜 걸어 돌아오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별이가 떠나던 날처럼 똑같은 눈이었어요. 바닥은 미끄러웠고 하늘은 더없이 깜깜했습니다. 남편은 야근으로 늦는다고 했기에 집에는 저 혼자였죠. 창신동 앞 익숙한 골목길, 철길 옆으로 들어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계속 걸어갈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집에 가면 또 그 텅 빈 아이방을 봐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수면제가 만져졌습니다.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었지만 이 모든 알약을 한꺼번에 삼키면 다시는 깨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양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자, 새별아. 이제 엄마가 갈게. 약병을 손에 쥐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철길 너머로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골목 끝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어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봄날 꽃잎처럼 가냘픈 모습이 칼날 같은 겨울바람 속에 덜덜 떨고 있었어요. 홀린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쌓인 길을 따라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그 아이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니 맨발이었습니다. 이 추운 날에 양말도 신발도 없이. 아가, 괜찮니? 아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자아이. 5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까맣게 때가 묻었고 작은 손은 얼어서 새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길을 잃어버렸어요. 고아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고아원이 아이는 부모가 없는 걸까? 이름이 뭐니? 솜이요. 원래는 은채인데 보육원에선 솜이라고 불러요. 아이는 나이에 맞지 않게 제법 또랑또랑하게 대답했어요. 새별이, 솜이, 너무도 비슷한 그 이름들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은 새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지금 새별이가 살아있다면 딱 저런 모습이겠지요. 같은 키, 비슷한 머리카락, 어깨를 으쓱하는 작은 버릇까지. 마치 죽은 내 딸아이가 환생이라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운명이란 게 이런 걸까요? 제가 제 인생을 끝내려던 바로 그 순간, 새로운 작은 생명이 제 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너무 늦었네. 춥지 보육원 데려다 주기엔 너무 늦었어. 우리 집에 가자. 따뜻한 물에 발부터 담그고. 집으로 데려온 소미는 제 낡은 원피스를 입고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가 방해라도 될까? 두려워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열이 좀 있는 건지 이마가 뜨거워서 감기약을 찾아 먹였습니다. 아줌마, 내일은 고아원에 꼭 데려다 주실 거죠?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찡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룻밤 재워주고 내일은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돌려보내질 거라는 걸. 응, 내일 데려다 줄게.
텔레비전에선 구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그리고 또 IMF 이야기. 소미는 TV를 물끄러미 보다가 벽에 걸린 새별이 사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저기, 저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예요? 우리 딸, 새별이야.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소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죽음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아는 듯 했어요. 간신히 찾아낸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아이는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가끔씩 제 얼굴을 훔쳐봤어요. 새별이처럼 음식을 꼭꼭 씹어먹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이가 말해준 대로 찾아간 보육원. 행복한 희망의 집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건물은 낡고 음침했습니다. 쌓인 눈을 밟으며 들어가는데 소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복지사가 나왔습니다. 어휴, 어제 저녁부터 찾았어요. 소미, 또 나갔었구나. 또요? 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저렇게 사라져요. 길 잃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도망치는 거죠. 복지사의 말투에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보육원 안으로 들어서자 아이들 10명 정도가 좁은 방 안에 모여 있었어요. 밥 먹는 아이, 숙제하는 아이, TV 보는 아이. 그런데 구석에 혼자 멀뚱히 앉아 있는 건 소미였습니다. 왜 저 아이만 혼자 있어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소미는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해요.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 잠시 은채라고 불렀는데 그게 진짜 이름인지도 확실치 않고요. 아이가 고아원에 적응하면서부터 자신을 소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처음 부르던 이름으로 불러도 통 반응을 안 해서 결국 서류상으로도 소미로 바뀌었죠. 과거에 대해선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고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나요? 글쎄요. 1년 전쯤 인천 어느 공원 근처에서 발견됐대요.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왔다는 기록도 있는데 정확하진 않고요. 미아 신고가 있었는지 경찰에서 수소문했지만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아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서 입양도 쉽지 않은 상태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아이 실종 아동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부모에게 버려진 걸까요? 복지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게다가 요새 IMF 이후로 지원금도 줄고 솔직히 아이들 제대로 돌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소미 같은 경우는 다른 아이들한테 따돌림도 좀 심해서 그 말에 소미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창가에 홀로 앉아 작은 도화지에 무언가를 열심히 끄적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도화지에 그린 건 꽃무늬 신발이었습니다. 새별이가 신던 그 신발과 너무나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순간 마음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어제 수면제 병을 손에 쥐었던 저에게 이 아이가 호련히 나타났고 그 아이는 제 딸과 같은 또래에 비슷한 이름을 가졌으며 지금은 새별이가 그토록 좋아하던 바로 그 꽃무늬를 그리고 있었어요. 이 아이 혹시 제가 데려가면 안 될까요? 복지사는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입양하신다고요? 네, 그게 저희 딸이 하늘나라로 가고 어쩌면 제가 그 아이에게 가족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지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해요. 입양 심사도 까다롭고 경제적인 능력도 증명해야 하고요. 해볼게요. 제가 재단사라 손재주는 있어요. 작은 가게라도 열어서 그 아이랑 살아볼게요. 그날부터 입양 절차는 시작되었습니다. 서류 작성, 면접, 재정 상태 검토, 심리평가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그동안 소미와는 매주 만났습니다. 남편도 소미를 만날 때마다 함께 와서 아이를 보며 웃는 날이 늘어갔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우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미는 봉제 일을 하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모, 어떻게 바느질을 그렇게 잘해요? 오래 했으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 아이는 제 손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박인 손가락, 바늘 자국 가득한 손톱. 저도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소미에게 천천히 바느질을 가르쳤습니다. 아이는 놀랍도록 손재주가 좋았어요. 작은 천 조각으로 인형 옷을 만들고 단추를 달고
꽃무늬를 수놓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동네 사람들까지 시선이 따가웠어요. 정선 씨, 무슨 생각으로 남의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딸을 거지 고아를 데려와서 뭐하게. 아니,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입양이야, 제정신이야. 별의별 말들이 다 들려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으로 작은 임대 상가를 얻어 수선집을 열었어요. 정선인의 수선집이란 이름으로 상신동 근처 아주 좁은 가게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양이 허가되었습니다. 소미가 제 집에 완전히 오는 날, 아이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왔어요. 낡은 옷 몇 벌, 연필과 스케치북, 그리고 해진 꽃무늬 양말 한 켤레.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미는 이상하게도 제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깊숙이 숨겨둔 새별이의 물건들, 그 상자를 찾아냈어요. 그 중에서 꽃무늬 고무신을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이거 새별이 언니 신발이에요. 어떻게 알았어? 그냥요. 느낌이 그랬어요. 소미는 신발을 조심스레 만지며 말했습니다. 새별이랑 소미는 원래 비슷한 또래처럼 보였는데 소미는 또래보다 키가 작고 마른 편이었어요. 생일도 정확히 모르니 처음 발견된 날을 생일로 정했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부르는 습관대로 새별이를 언니라고 자연스럽게 부르더라고요. 그게 편했나 봐요. 이모, 아니, 그게 뭐라고 불러야 할지 바로 그때였어요. 소미가 처음으로 저를 엄마라고 부른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나중에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딸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시간부터 멈춰 있던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소미를 금세 자기 딸처럼 아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하던 그 남자가 변하는 모습이 고맙고도 신기하고 또 감사했지요. 집에 오면 항상 작은 선물을 하나씩 가져오곤 했어요. 예쁜 리본 머리핀, 딸기맛 우유, 새 크레파스, 소미야. 이리 와봐. 아빠가 뭐 사왔게 처음엔 낯설어 하던 소미도 점점 남편을 따랐습니다. 셋이서 처음으로 놀이공원에 갔던 날, 소미는 남편의 목에 매달려 까르르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작은 꿈이 있었어요. 자기 가게를 내는 것. 정선아, 우리 소미 대학 보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모아놓을. 그는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소미의 학비를 위해 통장에 조금씩 돈을 모으던 남편.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졸음운전 택시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소미가 우리 가족이 된 지 겨우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장례식장은 썰렁했습니다. IMF로 다들 어렵던 시기라 조문객도 많지 않았어요. 소미는 영정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마지막으로 아빠를 불러보는 소미의 목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찌나 구슬프게 우는지 몇 안 되는 조문객들도 다들 안쓰럽게 쳐다봤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죽을 들고 이웃집 최씨 아저씨가 찾아왔습니다. 정선 씨, 이제 어쩌려고 그래. 혼자서 그 애 어떻게 키우려고. 다시 보육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나. 그 말을 듣던 소미가 갑자기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떨며 흐느꼈어요. 아빠 대신 제가 죽었어야 해요. 미안해, 엄마. 그 말에 저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심장을 망치로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장래 내내 남편 따라 죽을 생각만 했어요. 더 이상 살림이가 없다고. 친딸도 죽고 이제 남편마저 죽었으니 나도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진짜 엄마로서 이 아이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던 거예요. 소미야. 아이의 작은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을 올려다보는 그 아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 소미는 살아있어서 다행인 거야. 아빠도, 하늘에 있는 새별이 언니도 모두 소미가 잘 살기를 바라고 있을 거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는 살아서 이 아이와 함께 이번 생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요.
죽은 이들은 이미 떠났지만 이 아이는 지금 제 품에서 울고 있었으니까요. 소미야, 우리 둘이 살자. 엄마가 꼭 지켜줄게. 그날 밤 소미는 저를 꼭 안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결심했어요. 새별아, 네가 나에게 보내준 아이구나. 이번엔 꼭 지킬게. 약속할게. 응? 남편이 남긴 통장에는 1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낡은 구두골 하나. 남편이 언젠가 구두 공방을 차리고 싶다며 사모아 두었던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구두골을 보며 매일 밤울었습니다. 남편의 이루지 못한 꿈이 담긴 물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그 구두골은 제게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소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용기를 주는 작은 상징이 되었어요. 남편이 남긴 그 작은 꿈처럼 저도 소미와 함께 새로운 꿈을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어느 날 그 구두골을 소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건 내 아빠가 남긴 거란다. 언젠가 너와 함께 이틀로 예쁜 구두를 만들어 볼까? 소미는 조심스레 구두골을 만지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소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었어요. 아이는 어느새 19살 처녀가 되었죠. 쑥쑥 자라. 이제는 제 키를 훌쩍 넘었습니다. 작은 수선집은 그럭저럭 잘 돌아갔습니다. 창신동 인근 봉제 공장들이 하나둘 문을 닫는 동안에도 우리 수선집만큼은 근근히 버텨냈어요. 대량 수선 손님들은 줄었지만 동네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주셨거든요. 정선 씨, 이 바지 기장 좀 줄여줘. 우리 딸 원피스 단추 좀 예쁜 걸로 달아줘. 이거 어떻게 못 고쳐. 정선 씨는 맨날 잘 고쳐주잖아. 서비스업은 역시 관계가 중요했어요. 손님들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고 조금이라도 더 정성을 들이면 그분들이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주셨죠. 소미는 조용하지만 손재주가 좋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마치고 밤늦게까지 저를 도왔어요. 단추 달기, 지퍼 교체, 심지어 간단한 바느질까지. 젊은 애라 그런지 실 꿰는 건 꼭 그 아이 몫이었죠. 엄마, 이렇게 하면 되죠. 어이구, 그래, 그렇게 하는 거다. 너는 뭘 해도 야무지게 잘하는구나? 가끔 소미가 수선 일을 할 때면 저는 그 모습이 새별이와 겹쳐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지만 곧 다시 눈앞의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소미가 내 딸이니까요. 소미의 대학 진학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디자인과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작은 수선지비를 셔츠던 그 아이가 디자이너를 꿈꾸게 된 건 어쩌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엄마, 전 구두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제 구두를 신고 길을 걷는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막 뛰어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구두 공방을 열고 싶어 했던 남편. 그 꿈이 딸에게 이어진 것 같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이 왔어요. 소미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 아이의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니 제 가슴도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래 앉아 일하면 왼쪽 아랫배가 뻐근하게 아파왔어요. 처음엔 그저 앉아서 일하다 보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정선 씨, 아무래도 큰 병원에서 CT 검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 여러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자궁암 3기입니다.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암이라니. 그것도 3기라니. 수술이 필요합니다. 자궁을 전부 드러내야 합니다. 난소도 어려울 것 같고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할 겁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나. 의사의 말에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트를 넘기며 말했어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까지 포함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한 700만 원 이상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까지 생각하면 그보다 훨씬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700만 원. 저에겐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혼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700만 원, 5년을 꼬박 모아도 될까 말까 한 돈. 그 순간 병보다 돈이 더 무섭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보다 더 무서운 건 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정처 없이 계속 걸었습니다. 창신동 좁은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우리 소미는 어쩌지? 그날 밤, 저는 소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아이에게 이런 힘든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소미야, 엄마가 몸이 좀 안 좋대. 네, 무슨 병인데요? 그게 자궁암이래. 수술을 해야 한다더라. 소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게 달려와 저를 꼭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괜찮을 거예요. 제 등을 토닥이는 소미의 작은 손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또다시 이런 무거운 짐을 지울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 병이 이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만 같아 미안함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소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잠깐만요. 엄마, 제가 생각이 좀 있어요. 오늘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다음 날, 소미는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대학은 휴학 신청했어요. 입학금은 이미 내서 휴학해도 돌려받을 수는 없대요.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당분간 더 열심히 돈 벌게요. 1년만 쉬었다가 복학하면 되죠. 뭐? 소미야, 그러면 안 돼. 네 꿈이잖아. 괜찮아요. 엄마, 1년 정도 일하면서 틈틈이 공부할게요. 독학할 수도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의료보험으로 일부 지원도 받을 수 있대요. 그리고 대학병원 사회복지팀에서 상담도 받았는데 종이를 펼치니 여러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병원 안내문들이 빼곡했습니다. 소미는 밤새 인터넷을 뒤져 정보를 모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요? 엄마, 제가 낮에는 카페에서 알바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참, 주말에는 동대문 옷가게에서도 일 봐주기로 했고요. 소미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인 제가 해야 할 일을 이제 막 성인이 된 내 딸아이가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같이 이겨내요. 제가 이제 다 컸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정말 다 큰 것 같았어요. 내 딸이. 수술 날짜가 잡혔 힘겨운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공 제거 수술 후 이어진 방사선 치료. 그리고 독한 항암 치료의 고통.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 이제 여자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건가. 병원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들 때면 소미가 어느새 다가와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힘내요. 꼭 나아질 거예요. 반드시. 소미는 약속대로 세 군데를 뛰어다니며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들어오면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엄마, 오늘 카페에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팁도 받았어요. 이만큼. 아, 그리고 과외도 한 명 구했어요. 영어 과외요. 시급이 꽤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어느 날, 소미가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오던 중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피곤한 몸으로 서둘러 오다가 그만 발을 헛디딘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좀 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찢어졌고 인대도 손상되었어요. 즉시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정도면 재활치료를 꽤 길게 받으셔야 합니다. 최소 6개월. 어쩌면 1년은 꼬박 걸릴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내가 아픈 것도 모자라. 이제 소미까지. 소미야,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병실 침대에 엎드려 흐느끼는 저에게
소미가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어쩌면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러는 걸지도 몰라요. 엄마 치료가 먼저 끝나면 저도 그때 천천히 치료받으면 되죠. 우선 엄마가 빨리 나아야 해요. 그 말이, 그 어린아이의 말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어린아이가 자신의 아픔보다 엄마를 먼저 생각하다니요? 2013년 여름, 저는 간신히 길고 길었던 항암 치료를 마쳤어요. 몸은 여전히 손뭉치처럼 약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일단 암세포가 더 이상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발 가능성은 늘 있으니 정기검진은 꼭 받으셔야 합니다. 저의 치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이제 소미 차례였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소미는 무릎 수술과 함께 길고 지루한 재활 과정을 시작했어요. 제대로 걷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아이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함께 희미한 희망을 되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미가 다락방에 올라가 뭔가를 열심히 뒤지고 있었어요. 무엇을 찾는지 물었더니 아빠가 남긴 구두골이요. 어디 있었죠? 오래된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언젠가 사모았던 낡은 구두골과 이런저런 도구들, 그리고 가죽 자투리들이 먼지 쌓인 채 들어 있었어요. 나중에 아빠가 구두 공방을 열려고 했대요.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소미는 그 낡은 구두골을 꺼내 조심스레 먼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지며 수제화 만드는 방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제가 무릎 재활하는 동안 손은 멀쩡하니까 구두 만드는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 해요. 나중에 복학할 때 이걸로 포트폴리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소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암 치료와 무릎 재활로 지쳐가던 우리 모녀에게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몇 주 후, 소미는 첫 번째 구두를 완성했습니다. 아직은 모양이 투박하고 어설펐지만 분명 구두의 형태를 갖춘 어엿한 작품이었어요. 게다가 그 구두에는 예쁜 꽃무늬가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새별이 언니를 위한 거예요. 엄마가 언젠가 보여주셨던 그 고무신 무늬로 만들어 봤어요. 그 말에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소미는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새별이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엄마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 구두를 제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검은색, 부드러운 가죽의 작은 꽃장식이 달린 아주 편안해 보이는 구두였어요. 엄마가 항상 서서 일하시잖아요. 발이 좀 편했으면 해서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다시 따뜻하게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이렇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요. 소미야, 고맙다. 정말, 정말 예쁘구나. 구두를 신어보았습니다. 사이즈가 조금 서툴게 맞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구두보다 제 발에 꼭 맞는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더 잘 만들게요. 엄마. 소미는 무릎 재활을 받으면서도 틈틈이 구두 만들기를 계속했습니다. 유튜브 강의를 보고 중고책을 사서 독학하고 심지어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 장인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2014년 초, 소미는 드디어 재활을 마치고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구두 사진들을 SNS에 하나둘 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소미가 잔뜩 들뜬 얼굴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대박, 완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만든 구두 사진을 SNS에 올렸더니 엄청 유명한 수제화 브랜드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했어요. 22살의 소미는 무릎 재활도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저도 암 치료 후 조금씩 체력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소미 덕분에 우리 작은 수선집은 문을 닫지 않고 간신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저 오늘 면접이에요. 아침부터 소미는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1년 넘게 재활하면서 틈틈이 만들었던 수제화 몇 켤레를 가방에 조심스레 넣고 가장 아끼는 검은 원피스에 단정한 구두를 신었어요. 미래수제화 회사, 거기가 어딘데? 엄청 유명한데요. 엄마 루미너스 슈라는 브랜드로 아주 유명해요. CEO가 한국 여성인데 파리에서 유학하고 온 엄청난 실력파래요. 회사는 작지만 수제화로는 국내 최고급 브랜드예요. 소미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반짝였습니다. 대학 복학 대신 취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저렇게 설레는 모습을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이건 비밀인데요. 소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원한 건 디자이너 직군이에요. 소미 씨, 아니, 은채 씨. 윤지수 대표는 소미가 면접실로 들어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 자신의 빛바랜 사진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같은 눈매, 분위기, 수줍은 듯하면서도 단단한 미소,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윤지수 대표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미는 준비해온 포트폴리오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직접 만든 여러 켤레의 수제화 사진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신발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아니, 저희 어머니께 바느질과 재봉을 배웠습니다. 소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는 입양되었어요. 저를 위해 평생 작은 수선집에서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이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윤지수 대표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소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구두는 소미는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낡은 구두꼴로 만든 제 첫 작품이에요. 비록 서툴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신발이죠. 윤지수 대표는 말없이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어느새 촉촉한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저는 이 회사에 꼭 입사하고 싶습니다. 소미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제가 이 면접에 꼭 붙어야만 제 어머니께서 지금 운영하시는 작은 수선집을 계속 지키실 수 있어요. 어머니께서 현재 항암 치료 후 회복 중이신데 병원비와 가게 운영을 모두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머니는 아프신 와중에도 저를 위해 끝까지 수선집을 지키고 계세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소미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짝 발을 움직였고 단정한 검은 구두 위로 살색 스타킹을 신은 그녀의 왼쪽 발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제법 큰 초승달 모양의 점이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윤지수 대표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헙 하고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은 윤지수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습니다. 윤지수 대표의 마음속에서는 까마득한 과거의 기억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함께 아이를 가졌지만 임신 사실을 알리자마자 그는 책임을 지겠다던 달콤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저버린 채 모든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는 완고한 부모님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습니다. 출산 후 윤지수는 낮에는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디자인 학원에 다니며 눈물겹게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정신없이 바쁘던 백화점에서 일하던 날이었습니다. 어린 딸 은채를 잠시도 떼어놓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터인 신발 매장에 데리고 출근했습니다.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아이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친 듯이 백화점 전체를 뛰어다녔고 경찰에 신고하고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가능한 모든 제보를 확인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딸은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기억하는 단서는 딸의 왼쪽 발등에 있던 그 커다란 초승달 모양의 점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윤지수는 신발 디자이너로서 크게 성공했지만 딸을 잃어버린 그날의 고통과 사무치는 죄책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후에도 한시도 잊지 않고 전국의 고아원과 입양기관을 물밑으로 찾아다녔고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에도 남몰래 거액을 후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토록 애타게 찾던 딸아이의 흔적을 17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 바로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이 젊은 지원자, 소미의 발등에서 그토록 익숙한 초승달 모양의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소미 씨, 혹시 친부모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윤지수 대표가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소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는 많이 궁금했어요. 왜 나를 버렸을까? 원망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은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가 제 진짜 부모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가 왜 버려졌는지 그 이유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해요. 윤지수 대표는 더 이상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소미 씨는 버려진 게 아니에요. 친어머니는 소미 씨를 찾기 위해 17년이라는 시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렸어요. 면접 실은 순간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소미는 당황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윤지수 대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소미 씨, 아니, 은채야. 내가 내 친엄마일지도 몰라. 윤지수 대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내 딸도 네 발등과 똑같은 자리에 아주 큰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었어. 소미는 아무 말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한꺼번에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자신을 세상 전부로 알고 사랑으로 키워준 지금의 어머니와 그리고 지금 막 눈앞에 나타난 자신을 낳아준 친어머니. 그날 오후 2시쯤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미의 목소리가 잔뜩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회사로 좀 와주실 수 있어요. 뭔가 말로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야? 소미야, 면접 떨어진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 옷을 대는 대로 걸쳐 입 곧장 강남으로 향했어요. 한 번도 제대로 가본 적 없는 낯선 강남 땅. 지하철을 타고도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미래수재와 본사는 번듯한 빌딩 4층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리셉션에 소미를 찾는다고 말하자 직원이 저를 조용한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엔 소미와 어떤 중년 여성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여성은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혹시 정선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제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래수재와 대표 윤지수. 제 이름은 윤지수라고 합니다. 소미, 아니, 은채는 제 딸입니다. 순간 머릿속에서 천둥이라도 내리친 것 같았습니다. 은채라고요. 그때 보육원에서 들었던 어쩌면 본명일지도 모른다던 그 이름 은채, 이 여자가 친어머니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윤지수 대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7년 전 추운 겨울이었어요. 제 딸 은채를 백화점 신발 매장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잠깐 손을 놓쳤는데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급히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이를 찾지 못했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 시절엔 CCTV도 변변치 않았고 DNA 검사 같은 건 지금처럼 쉽지도 않았어요. 윤지수 대표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아이가 신고 있던 신발이 꽃무늬가 그려진 작은 구두였어요. 제가 직접 디자인한 거였죠. 그래서 그 아이를 잃고 나서 매년 그 꽃무늬를 넣은 수제화를 만들었어요. 아주 조금씩 디자인을 바꿔서요. 혹시나 언젠가 제 딸이 이 신발을 보고 저를 찾아올까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마음으로요. 소미는 충격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SNS에 올렸던 그 꽃무늬 구두 사진? 그 사진 때문에 저를... 윤지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꽃무늬도 그렇고 네 얼굴이 내 젊은 시절 모습 그대로였어. 특히 네 발등에 있는 그 커다란 점... 소미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단정한 구두 위로 드러난 왼쪽 발등에는 정말로 제법 큰 점이 하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살색 스타킹으로도 다 감춰지지 않는 그런 큰 점이었죠. 발등의 점까지. 그건 틀림없는 은채만의 특징이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꿈처럼
현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소미는 16년 전에 보육원에서 윤지수가 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아마도 은채가 백화점에서 실종된 후 누군가에게 발견되었던 것 같아요. 인천에서 발견되었다고 방금 소미에게 들었어요. 인천까지 갔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백화점 인근만 미친 듯이 뒤졌는데 그러다 결국 보육원에 맡겨졌을 거예요. 아이의 이름도 바뀌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찾을 수 없었던 거죠. 소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제 가슴이 정말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16년 동안 내 딸로 알고 내 목숨처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친엄마가 나타나다니 제 딸을 소미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턱턱 막혔어요. 혹시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윤지수 대표의 떨리는 제안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진실은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지옥 같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소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밤늦도록 제 방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그냥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저 역시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결과가 나온 날, 우리 셋은 다시 미래수재와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온 두툼한 봉투를 윤지수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열었습니다. 친자 관계, 확인, 일치, 99, 99%.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진실이 확인된 순간 윤지수는 참았던 울음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어요. 은채야, 정말 네가 맞았구나. 내 딸 은채야. 소미, 아니. 은채는 깊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토닥여 주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은채야, 엄마, 마침내 소미가, 아니, 은채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박소미예요. 이정선 엄마의 딸이고요. 윤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친엄마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쁘고 또 믿기지가 않아요. 하지만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분도 제 엄마예요. 저는 두 분 다 제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와 윤지수는 동시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선 씨, 제 딸을 이렇게 예쁘고 바르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하는 윤지수를 보며 제 마음도 한없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소미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친엄마를 찾은 소미가 이제라도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은채를, 아니, 소미를 이렇게 소중히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못해준 모든 것을 다 해주셨네요. 윤지수는 손수건으로 연신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소미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습니다. 소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두 어머님 모두 제게는 너무나 소중한 어머니이십니다. 한 분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신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가능하시다면 저희가 함께 가족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두 분 어머님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부디 제 이기적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윤지수와 제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생각인데요. 정선 엄마는 제 평생의 엄마예요. 저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윤지수 엄마는 제가 이제 막 알게 된 엄마지만 저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 아파하시면서까지 저를 찾아주셨어요. 저한테는 두 분 다 똑같이 소중해요. 윤지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미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엄마는 그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정선 씨, 지금은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우리 소미를 위해서 천천히, 천천히 함께 생각해봐요. 서두를 것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미는 제 손을 놓지 않고 꼭 잡았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저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엄마 딸이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 이렇게 저를 지키는 든든한 어른이 되었을까요? 엄마, 이거 아세요? 윤지수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SNS에 올린 그 꽃무늬 구두 사진을 보고 심장이 막 뛰었대요. 그런데 그 꽃무늬 새별이 언니 고무신에서 따온 거였잖아요. 그래, 그랬지. 엄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별이 언니 신발 무늬가 제 친엄마가 디자인했던 신발 무늬와 같다니 마치 새별이 언니가 저희 세 사람을 이렇게 이어준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알 수 없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런 것만 같았어요. 새별이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집에 돌아와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소미는 이제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우리 셋이 함께 살아도 괜찮을까? 새벽녘,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어떤 미래가 오든 소미의 선택을 존중하자고.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 깊이 자리한 그 두려움을 이제는 내려놓기로 했죠. 다음 날, 윤지수가 우리 집으로 직접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수선집을 찬찬히 둘러보는 윤지수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따뜻한 공간이네요. 여기서 우리 은채가, 아니, 소미가 행복하게 잘 자랐겠어요. 정성이 곳곳에서 느껴져요. 소미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처음으로 낡은 수선집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순간, 어쩌면 무언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정선 씨, 제가 아주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윤지수가 깊은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정선 씨처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오래 받으신 분들 중에는 나중에 면역력이 심하게 약해지거나 회복이 아주 더딘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울대 병원 쪽에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손상된 조직 회복을 돕는 치료가 일부 연구되고 있대요. 아직은 실험적인 부분도 있지만 몸이 덜 힘들게 회복하는 데는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윤지수가 제 말을 자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선 씨가 우리 소미를, 제 딸 은채를 살려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정선 씨를 살릴 차례예요. 윤지수 씨의 그 말은 저를 한동안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서울대병원에서 연구 중이라는 그 줄기세포 치료는 의학적으로도 아직 초기 실험 단계에 가까웠고 비용 또한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어서 선뜻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과연 그 치료를 받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버젤스와이슈 테라피유에만 집중해야 할까?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아닙니다. 제 딸을 살려주신 은인에게 이 정도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윤지수는 단호했습니다. 제 눈치를 살피던 소미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받아들이세요?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윤지수의 파격적인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면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었지만 소미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아직 살고 싶은 욕심이 남아있는 제 자신을 위해서라도 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윤지수에게 전화했어요. 치료 받아볼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줄기세포 기반의 회복 촉진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수 씨가 직접 병원 의료진과 상담 일정을 잡아주었고 치료에 드는 막대한 비용도 전부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말했을 때는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처음엔 너무나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자. 윤지수는 항상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정선 씨, 제 딸을 살려주신 분인데요. 이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만 전념하세요. 라며 오히려 저를 격려해 주었죠. 줄기세포 기반의 회복 치료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 자체도 고되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이전의 항암 치료 때보다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습니다. 손상되었던 몸 안의 조직들이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히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고 의료진도 제 경과를 보며 놀라워하며 조심스럽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한편 소미는 미래수제화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 아이의 타고난 디자인 감각과 섬세한 손재주는 금방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미야, 내 디자인은 정말 특별해. 엄마도, 아니, 나도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참신한 방향이야. 윤지수는 소미의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했고 물심양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어요. 소미는 회사에 나가면서도 단 하루도 저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아침 약은 꼭 챙겨 드셨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제 병원에 들러 상태를 확인하고 퇴근 후에는 꼭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점차 윤지수와도 이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딸을 찾기 위해 지난 17년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고생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지금의 수제화 회사를 악착같이 일구어냈는지 담담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신고 있던 그 신발 디자인을 모티브로 브랜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년 아주 조금씩 변형해서 같은 꽃무늬를 넣은 신발을 만들었죠. 아주 혹시나 언젠가 그 신발을 보고 내 딸이 찾아올까 하는 그런 헛된 바람으로요. 윤지수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며 새별이를 잃었던 제 사무치는 슬픔과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처절하게 닮아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잃어버린 딸을 향한 똑같은 그리움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어느 날 소미가 전에 없이 들뜬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들, 제가 이번에 새로운 구두라인 하나를 기획했어요. 바로 두 분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훗날 큰 성공을 거두게 될 별솜 슈즈의 시작이었습니다. 새별이와 소미의 이름을 한 글자씩 따서 만든 브랜드였죠. 첫 제품은 새별이의 꽃무늬 고무신에서 영감을 받은 아주 현대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디자인의 수제화였어요. 이 구두에는 두 엄마의 이름을 함께 새겼어요. 이정선, 그리고 윤지수. 저를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두 분의 이름을요. 소미의 특별한 감각과 윤지수의 오랜 경험,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갈고 닦은 수공예 기술이 합쳐져 별솜 슈즈는 출시되자마자 순식간에 패션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폭발적인 입소문이 퍼졌고 유명 연예인이 공식 석상에서 신고 나타나면서 더욱 큰 화제가 되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을 새긴 구두라는 감동적인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였습니다. 줄기세포 회복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현재 암세포는 전혀 관찰되지 않습니다. 재발 위험도 현저히 낮아졌고요. 아직 완치라는 표현은 신중해야겠지만 지금 상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멈춘 듯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소미와 윤지수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정말로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우리가. 우리가 다 이겼어요? 정선 씨,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함께 하고 싶은 거 정말 많은 것을 해봐요. 그날 저녁, 우리 세 사람은 아주 특별한 외식을 했습니다. 강남의 비싼 레스토랑이 아니라 창신동 골목 어귀에 있는 아주 오래된 설렁탕 집이었어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소미에게 가끔 큰맘 먹고 사주던 그런 허름하지만 정겨운 곳이었죠. 이 집 설렁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예전에 용돈 생기면 꼭 저 여기 데리고 와서 사주셨거든요. 윤지수는 사랑받고 자란 딸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서 그저 흐뭇하게 웃었어요. 따끈한 설렁탕을 함께 먹으며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소미는 잠시 휴학했던 대학으로 복학해 디자인 공부를 계속하고
윤지수는 별솜 슈즈를 미래수제화의 새로운 핵심 라인으로 더욱 키워나가기로 했어요. 저는 제 몸이 완전히 다 나으면 다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저희 회사에서 기술 자문으로 일하시면 어때요? 엄마의 그 섬세한 수성 기술은 정말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소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윤지수도 강력하게 저를 권했습니다. 정선 씨의 그 손재주는 정말 놀라워요. 우리 소미의 그 뛰어난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우리 회사에 정말 꼭 필요한 귀한 기술이에요.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미래수제화의 기술 고문이라는 거창한 직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창신동 봉제의 골목에서 먼지 뒤집었으며 보낸 저에게 번쩍번쩍한 강남의 사무실은 한없이 낯설었지만 제 손기술을 젊은 디자이너들이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그 기분은 무척이나 좋았어요. 이렇게 바느질 한 땀을 더 떠주면 신발이 훨씬 더 오래가고 튼튼해집니다. 제가 30년 넘게 해온 방식이에요. 젊고 유능한 디자이너들이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열심히 받아 적는 모습에 남몰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윤지수가 불쑥 제안했어요. 정선 씨, 소미야, 우리 다 같이 제주도 한번 갈래요. 해외여행은 아직 준비할 게 많으니까. 우선 가까운 제주도부터 한번 다녀와요.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데를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더 가봐야죠. 소미도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해봤다면서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생애 처음으로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를 처음 본 소미의 그 반짝이던 눈빛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들 저기 좀 봐요.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윤지수가 익숙하게 카메라를 꺼내 셀카봉에 달았습니다. 자자, 우리 셋. 여기 보고 함께 사진 찍어요. 하나, 셋. 세 사람의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어색하지만 행복한 첫 가족 사진. 각자 너무나 다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웃고 있다는 게 새삼 신기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별솜 슈즈는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소미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세대를 잇는 아름다운 신발이라는 특별한 컨셉으로 국내외에서 크게 인정받았어요. 엄마, 우리 파리 패션위크에 정식으로 초대받았어요. 거기서 별솜 슈즈 단독 컬렉션을 선보일 수 있대요. 윤지수는 기쁨에 겨워 환호성을 질렀고 저도 덩달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 소미가 드디어 해냈구나. 소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엄마, 우리가 해낸 거예요. 새별이 언니가 남긴 그 예쁜 꽃무늬, 정선 엄마의 섬세한 손기술, 그리고 지수 엄마의 날카로운 경험과 안목,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그런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셋의 깊고 깊었던 상처가 마침내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제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아주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새별이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내 살배기 내 딸아이. 새별아, 어쩌면 네가 엄마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을까. 너의 그 작은 꽃신이 우리 세 사람을 이렇게 기적처럼 연결해 주었구나. 처음으로 새별이에게 미안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사무치는 죄책감도 가슴을 애는 듯한 그리움의 아픔도 없었어요. 그저 잔잔한 고마움만이 가슴속에 가득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강남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윤지수가 오래전부터 마련해 두었던 아주 넓고 전망 좋은 아파트였어요. 처음엔 극구 사양했지만 소미와 윤지수가 함께 저를 설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다 같이 살아요. 네. 세 개의 방이 나란히 있는 집. 각자의 독립된 공간이 있으면서도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의미의 가족. 제 방에는 새별이의 사진과 소미의 사진, 그리고 남편과의 낡은 결혼 사진, 그리고 그 꽃문에 고무신 한 짝을 소중히 놓아두었고, 소미의 방에는 그 아이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투박한 구두 한 켤레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수는 자신의 서재 한쪽에 지난 17년간 딸을 찾아 헤매던 그 모든 자료들을 상자 속에 넣어 조용히 보관했어요.
세 사람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함께 모여 만든 새로운 집. 그곳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조심스럽고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갔습니다. 엄마들, 오늘은 제가 저녁 요리할게요. 두 분 다 푹 쉬고 계세요. 소미의 밝고 명랑한 목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질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 정말 잘 살아왔구나. 이 모든 지독한 고통과 끝없는 눈물이 결국 이런 따뜻한 행복으로 만들어지다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소미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참 별솜 슈즈 스토리를 서울생활사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열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윤지수와 저는 깜짝 놀라서 서로를 마주봤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박물관에 전시된다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한다고 소미는 뭐가 그리 신나는지 폴짝폴짝 뛰며 설명했어요. 네 꽃문의 고무신부터 시작해서 두 분 엄마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적처럼 만난 과정까지 새 여인의 구두 이야기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열 거래요. 그렇게 서울생활사박물관의 별솜, 꽃신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전시 첫날, 우리 세 사람은 조금은 어색한 마음으로 함께 전시장을 찾았어요. 입구에는 새별이의 낡은 꽃문의 고무신과 소미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투박한 구두 한 켤레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새 여성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저희 세 사람의 빛바랜 가족 사진들과 함께 짧은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친딸을 잃고 입양한 딸마저 불의의 사고로 크게 다치고 자신마저 암이라는 절망적인 병마와 싸워야 했던 어머니 이정선 씨.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잃어버린 딸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찾아 헤맨 또 다른 어머니 윤지수 씨. 그리고 그 두 절망적인 운명의 사이에서 기적처럼 두 여성을 강인하게 연결한 딸 박소미 씨. 그들의 신발 한 켤레. 한 켤레에 담긴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눈물을 글썽이며 때로는 깊은 감동의 한숨을 내쉬며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연배의 어머님들은 제 이야기에 더욱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딸 키우느라 평생 허리 펼 날 없이 고생했어요. 여자의 삶이란 게 다 그런 거지. 뭐?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관람객들이 남긴 노트에는 이런 따뜻한 메시지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시회가 시작되고 한 달쯤 후 MBC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새긴 구두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처음엔 많이 망설였지만 소미가 제 손을 잡고 용기를 주었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가 지금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될 수 있다면, 괜찮으시다면 한번 해봐요. 그렇게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신동 봉제골목. 제가 살던 그 반지하 월세방. 소미를 처음 만났던 그 어두컴컴한 길모퉁이. 모든 곳을 다시 찾아가며 그날의 아프고 시렸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소미가 제게 아주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엄마, 우리 고향에 한번 가볼래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산소에도 오랜만에 들르고 오랫동안 애써 외면하며 발길을 끊었던 고향. 부모님의 싸늘한 묘와 딸이 무슨 소용이냐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큰어머니의 묘도 있는 곳.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내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큐멘터리 팀과 함께 찾은 고향은 수십 년의 세월 속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맨발로 뛰놀던 산길은 어느새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되어 있었고 마을 어귀 낡은 느티나무만이 변함없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어요. 큰어머니 산소 앞에 서니 갑자기 잊었던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딸은 쓸모없다던 그 싸늘한 말, 서러움에 밤새 울었던 어린 시절, 그리고 독하게 마음먹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서울로 떠나던 그날 새벽, 무릎을 꿇고 봉분 앞에 조용히 묵념하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큰어머님, 저 정선이에요. 딸이 쓸모없다고 하셨죠. 그런데요, 제 딸들이 저를 살렸어요. 새별이와 그리고 소미, 그 아이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지금껏 살아있어요. 정말 딸둘 덕분에 제가 천국을 본 것 같아요. 큰어머님은 틀리셨어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소미가 조용히 다가와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울지 마세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아니, 소미야. 이건 슬픈 눈물이 아니야. 이제서야 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있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은 것 같아. 돌아오는 길. 아주 깊고 평온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가벼운 자유로움. 소미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이름을 새긴 신발 기부 캠페인. 매년 100켤레의 별솜 슈즈를 전국의 보육원에 기부하고 그곳 아이들에게 직접 수제화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작은 교실을 열기로 한 거예요. 윤지수는 두말 없이 즉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저도 기꺼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교실은 소미가 아주 어릴 적 잠시 머물렀던 바로 그 보육원에서 열렸어요. 차가운 맨발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새 신발을 신겨주고 그 아이들에게 작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일. 우리 세 사람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더없이 소중하고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한편 창신동 인근에는 정선인의 봉제학교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빠르게 사라져가는 전통수선 기술과 봉제 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작은 공간이었죠. 저는 그곳에서 일주일에 3번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바느질은 어쩌면 인생과 참 많이 닮았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야 하죠. 서두르거나 건너뛰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어느 날,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이겨내셨어요? 잠시 생각하다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버려지고, 또 주어지고, 잃어버리고, 또다시 간절히 찾는 과정. 어쩌면 그게 그냥 제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결국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따뜻한 발자국 위에 살포시 발을 얹고 서 있는 게 아닐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올려다본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어디선가 새별이가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새별아, 잘 지내니 엄마는? 이제 정말 괜찮아. 아주 많이 행복해. 아. 집에 도착하니 소미와 윤지수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예쁘게 포장된 3켤레의 구두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모두 똑같은 아름다운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지만 디자인은 각자 조금씩 다른 그런 특별한 구두였습니다. 이게 다 뭐니? 소미가 햇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세모녀의 첫 번째 산책화예요. 매년 이맘때쯤 우리 셋이 함께 이 신발을 신고 어디든 걷자고요. 같은 꽃무늬지만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가진 구두. 꼭 우리 가족 같지 않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새로 산 산책화를 신고 차를 타고 창신동으로 향했습니다. 소미의 손을 잡고 동대문 성곽길 근처에 차를 세운 뒤 아주 천천히 밤거리를 걸었어요. 내가 젊은 시절 밤낮 없이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그 길. 소미를 처음 만났던 그 어둡고 외진 골목. 우리의 모든 기쁨과 슬픔, 아픔과 희망의 기억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그 거리를 따라 우리는 그저 조용히 걸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에서 다시 이곳 창신동의 희미한 가로등까지 돌아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날 밤 창신동의 공기는 여전히 제게 익숙했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소미의 나지막한 질문에 윤지수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이제 우리는 자유롭잖아. 저는 두 사람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60평생을 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버려졌다고 평생을 생각했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받은 거였다는 것을. 딸은 쓸모없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지만 결국 그 딸들이 나를 살린 거였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모두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세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걸었습니다. 같은 길 위에서 서로 다른 신발을 신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든 함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